살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화려한 식당 한복판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 뺨이 불타는 듯 화끈거렸습니다. 눈앞에는 제 며느리 유라가 도끼 서린 눈으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 좀 하시죠, 어머니. 어디 와서 행패세요? 이 구질구질한 과거는 이제 버리시라고요. 당신의 시대는 끝났어요. 며느리는 제 레시피 노트를 훔쳐 대박을 낸 프랜차이즈의 CEO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아이의 손에 머리채를 잡혀 쫓겨나는 신세였습니다. 수많은 기자들과 손님들이 이 모욕적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타는 듯한 뺨을 어루만지며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 눈에는 눈물 대신 차가운 분노와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기억하거라. 넌 내 비법을 훔친 게 아니라 내 복을 내 손으로 걷어찬 것이다. 진짜 비법은 그 종이 쪼가리에 있는 게 아니었으니. 제가 며느리에게 외친 마지막 말입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제 식당에서 제 아들의 아내 손에 끌려 나오면서 말입니다. 화려한 프랜차이즈 식당 한복판에서 수많은 기자들과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진 일입니다. 며느리는 제 레시피 노트를 훔쳐 대박을 냈습니다. 그리고 저를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몰랐습니다. 제가 일부러 남겨둔 함정을, 그리고 진짜 비법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완벽한 복수를 이뤄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며느리가 어떻게 스스로 무너졌는지, 제가 어떻게 모든 것을 되찾았는지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알게 되실 겁니다. 진짜 비법이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것을 결코 훔칠 수 없는지를 말입니다. 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귀를 기울여 주시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진실을 전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8살 박순자입니다. 서울 변두리 재래시장 한 귀퉁이에서 국밥집을 운영했습니다. 아니, 운영했었다고 해야 맞겠습니다. 지금은 제 이름을 내건 프랜차이즈가 전국에 퍼져 있지만 정작 저는 그 가게에 발도 들릴 수 없으니까요.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시작됐습니다. 새벽녘부터 육수를 끓이고 고기를 삶고 김치를 썰었습니다. 30년 넘게 반복해온 일상이었습니다. 가게 벽에 걸린 흑백 사진 속 남편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무뚝뚝했지만 속정 깊었던 사람, 이 가게를 함께 일구다 먼저 세상을 떠난 제 남편이었습니다. 어머니, 또 이렇게 일찍 나오셨어요? 며느리 유라가 들어왔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화려한 옷차림으로 말입니다. 그 아이는 처음부터 이 허름한 가게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냄새난다, 지저분하다, 구식이다. 늘 불평이었습니다. 손님들이 기다리잖니. 우리 민준이는 잘 있고? 제가 물었습니다. 희귀병을 앓는 손자 걱정이 늘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 노트 좀 보여주세요. 레시피 노트요. 유라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노트는 제 남편과 함께 만들어온 30년 비법이 담긴 것이었습니다. 손때 묻고 기름에 절어 너덜너덜했지만 그것은 제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왜 그걸 보려고 하니? 사업 확장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해서요. 이걸로 프랜차이즈 하면 대박일 텐데. 그 순간 유라의 눈빛이 이상하게 반짝였습니다. 탐욕의 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웃어넘겼습니다. 설마 내 아들의 아내가, 내 며느리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가게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서랍이 열려 있었고 늘 그 자리에 있던 노트가 사라졌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우리 가게 레시피 노트 못 봤니? 전화 저편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내일 아침에 뵙고 말씀드릴 게 있어요.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써내려간 30년의 역사가, 단골 손님들과의 약속이 담긴 그 노트가 사라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아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며느리는 평소와 달리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분가하려고 합니다.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은 저를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게 저희에게 물려주세요. 유라가 현대적으로 리모델링해서 크게 키워보겠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평생을 바친 가게를, 남편과의 추억이 서린 이곳을 내놓으라는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그리고 내 레시피 노트는 어디 있어?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치미를 뗐습니다. 무슨 노트요, 어머니? 그런 건 모르겠는데요. 그보다 어머니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 쉬셔야죠. 민준이 치료비도 저희가 다 댈 테니까 걱정 마세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며느리가 노트를 훔쳤고 아들을 꼬드겨 제 가게를 빼앗으려 한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민수야, 너도 엄마한테 이럴 수 있니? 내 아버지가 목숨 바쳐 일군 가게인데?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며느리가 아들의 팔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꼭두각시 인형을 조종하듯이 말입니다.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며느리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왔습니다. 가게 명의를 아들에게 넘기라는 서류를 들이밀었습니다. 거부하면 법적으로 문제를 만들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아들은 그저 며느리 뒤에 숨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연로하셔서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위생 상태도 엉망이고 신고하면 당장 영업정지 될걸요? 며느리의 말은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3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청소하고 관리해온 제 가게를 더럽다고 모욕하다니 말입니다. 결국 저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이 원한다면, 제 자식이 그렇게 하고 싶다면 어미인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게를 나오는 제 손에는 작은 봉투 하나만 들려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준 얼마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그 얇은 봉투 하나로 정리된 것입니다. 뒤돌아보니 며느리가 벌써 간판을 떼어내고 있었습니다. 순잔의 국밥이라는 낡은 간판이 길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찜질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연락하기도 부끄러웠습니다. 딱딱한 찜질방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 말입니다. 며칠 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레시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명품 순잔의 국밥이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제 이름을 도용한 것도 모자라 제 인생을 통째로 훔쳐간 것입니다. 텔레비전을 틀면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젊은 여성 CEO의 성공 신화라며 연일 보도됐습니다. 시어머니의 레시피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고, 낡은 전통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다고
자랑했습니다. 제 이름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저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말입니다. 가게는 대박이 났습니다. 전국에서 가맹 문의가 쇄도했고 투자자들이 줄을 섰습니다. 며느리는 억대 연봉의 CEO가 됐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아도 만질 수 없었던 돈을 그 아이는 단 몇 달 만에 거머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화려한 성공 뒤에 숨겨진 진실을 말입니다. 며느리가 훔쳐간 노트는 완성품이 아니었습니다. 일부러 중요한 부분을 빼놓은 미끼였습니다. 진짜 비법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종이에 적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찜질방에서 보낸 날들이 길어졌습니다. 딱딱한 바닥이 제 뼈마디를 쑤시게 했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텔레비전 화면 속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웃고 있는 그 아이가 제 아들의 아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찜질방 휴게실 텔레비전에서 또다시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이번엔 경제 뉴스였습니다. 명품 순잔의 국밥 매출이 전월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앵커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젊은 여성 CEO의 혁신적인 경영 전략이 빛을 발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며느리의 프랜차이즈 본점이 비춰졌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지켜온 그 자리에 유리로 된 거대한 건물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간판은 황금색으로 번쩍였고 줄 선 손님들이 문 밖까지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화면 속에서 익숙한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 아들 민수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매니저 명찰을 달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에게 인사하는 모습이 어색해 보였지만 그래도 웃고 있었습니다. 제 곁을 떠난 아들이 며느리 밑에서 일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찜질방을 뛰쳐나와 거리를 헤맸습니다. 발길 닿는 대로 걸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제 발은 옛 가게 앞에 와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안이 훤히 들여다 보였습니다. 제가 매일 닦던 나무 바닥은 대리석으로 바뀌어 있었고 정겨웠던 연탄 아궁이는 최신식 주방 설비로 교체되어 있었습니다. 벽에 걸려있던 남편과의 사진도 단골 손님들이 써준 감사 편지도 모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어머니,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돌아봤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매니저 정장을 입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민수야, 여기 왜 오셨어요? 유라가 보면 난리 날 텐데. 아들의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어미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아내 눈치를 보는 아들이 낯설었습니다. 제가 낳고 기른 자식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민준이는 잘 있니? 네, 치료는 잘 받고 있어요. 유라가 돈은 확실히 벌어서. 아들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죄책감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저 귀찮은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유리문이 열리며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화려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저를 보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여기는 왜 오셨어요? 이제 남남이잖아요. 남남이라니. 가게는 정당하게 인수한 거예요. 어머니도 동의하셨잖아요. 며느리의 뻔뻔한 태도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 며느리 편에 서 있는 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찜질방으로 돌아온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며느리가 제 레시피를 훔쳤다면 저는 그것이 가짜임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진짜 비법이 무엇인지, 왜 그것을 훔칠 수 없는지 보여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돈도 없고 힘도 없는 늙은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찜질방비도 내일 모레면 떨어질 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오래된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시장 상인회 회장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사장님, 듣자 하니 큰일 당하셨다면서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눈물이 났습니다. 잊지 않고 찾아준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상인회 회장님은 제 거절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시장 한 귀퉁이에 작은 공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포장마차 하나 놓을 만한 자리였습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하세요. 진짜는 결국 빛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분의 말씀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전 재산이라고 해봐야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것을 모두 털어 작은 포장마차를 마련했습니다. 허름하기 그지없었지만 제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제 공간이었습니다. 포장마차를 연 첫날 손님은 단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화려한 프랜차이즈 맞은편에 있는 초라한 포장마차에 누가 오겠습니까? 그래도 저는 묵묵히 육수를 끓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개발한 그 방법 그대로 말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손님은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기다려도 발길을 돌리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건너편 프랜차이즈는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제 이름을 단 가짜 국밥집이 떼돈을 버는 동안 진짜는 외면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비가 내렸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포장마차 천막을 때렸습니다. 손님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혼자 앉아 뜨거운 국밥 한 그릇을 먹었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것들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낯선 청년이었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채였습니다. 국밥 한 그릇 주세요. 떨리는 손으로 국밥을 내어줬습니다. 청년은 한 숟가락을 뜨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국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듯이 말입니다. 이 맛, 정말 순잔의 국밥 맞네요. 진짜 맛이에요. 청년의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누군가 알아봐 준 것입니다. 제 국밥의 진짜 맛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아시는지. 어렸을 때 아버지 손잡고 자주 왔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는 못 왔지만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었죠. 청년은 국밥을 다 먹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제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막 칼럼니스트 최진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내일 다시 올게요. 혼자가 아니라 제 팔로워들과 함께요. 청년이 떠난 후 저는 그 명함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혹시 또 실망하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말입니다. 다음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청년이 정말로 사람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10명 남짓한 사람들이었지만 포장마차는 처음으로 만석이 됐습니다. 그들은 국밥을 먹으며 감탄했습니다. 이게 진짜 맛이네요. 건너편 프랜차이즈랑은 차원이 달라요.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지날수록 손님이 늘었습니다. 옛 단골들도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제 국밥 맛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어느 날 건달처럼 생긴 사람들이 포장마차 앞에 나타났습니다. 손님들을 위협하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포장마차를 발로 차고 기물을 부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장사하지 마. 알아들어?
무서웠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이곳은 제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여기서도 쫓겨나면 정말로 끝이었습니다. 그때 손님들이 일어섰습니다. 그들이 저를 둘러싸고 막아섰습니다. 상인의 사람들도 달려왔습니다. 경찰도 왔습니다. 건달들은 결국 물러갔지만 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혼자 포장마차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제가 이길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거대한 자본과 권력 앞에서 늙고 힘없는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할머니, 손주 민준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준아, 어떻게 된 거니? 괜찮니?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 국밥 먹고 싶어요. 아이의 목소리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무너지면 이 아이도 함께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할머니가 꼭 맛있는 국밥 해줄게.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는 서울 하늘이었지만 그래도 어딘가에는 별이 있을 것입니다. 남편도 거기 있겠죠. 저를 지켜봐주고 있을 것입니다. 다음 날 최진석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려고 해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방송이요. 그런 걸 왜? 제가 어렸을 때 일을 기억하세요? 시장에서 배고파 울고 있던 꼬마한테 국밥 한 그릇 그냥 주셨잖아요. 순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30년도 더 전의 일이었습니다. 부모를 잃고 거리를 떠돌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배고파 우는 그 아이에게 저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어줬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국밥 한 그릇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살아갈 힘을 줬어요. 이제는 제가 보답할 차례예요. 최진석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도 울컥했습니다. 작은 선의가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방송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최진석은 제 국밥과 건너편 프랜차이즈 국밥을 비교 시식하겠다고 했습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블라인드 테스트로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이 소식을 들었는지 직접 포장마차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잔뜩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곤란해요. 우리 다 같이 망하자는 거예요? 같이 망할 일은 없을 거야. 가짜만 망하겠지.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네요. 레시피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 며느리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담담했습니다. 그 아이가 가진 건 껍데기뿐이었으니까요. 유라야, 넌 가장 중요한 걸 놓쳤어. 요리는 레시피가 아니라 마음이야. 그런 감상적인 소리 하지 마세요. 요리는 과학이에요. 며느리는 코웃음을 치며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뒷모습에서 불안함이 느껴졌습니다. 그 아이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뭔가 빠진 게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방송 당일이 밝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최진석의 제작팀이 포장마차 주변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건너편 프랜차이즈에서도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직원들에게 뭔가를 다급하게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육수를 끓였습니다. 새벽부터 고아온 사골 육수가 뽀얗게 우러나 있었습니다. 고기는 정확한 시간에 맞춰 삶았고 양념은 수십 년간 지켜온 비율 그대로 넣었습니다.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늘 해오던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최진석이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송출되는 유튜브 방송이었습니다. 시청자 수가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1000명,
2,000명, 순식간에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댓글창이 폭발적으로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비교 시식을 준비했습니다. 원조와 프랜차이즈,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최진석이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그의 옆에는 가려진 두 그릇의 국밥이 놓여 있었습니다. 블라인드 테스트를 위해 어느 쪽이 어느 것인지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그릇을 맛봤습니다. 최진석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무언가를 느낀 듯 했지만 아직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그릇으로 넘어갔습니다. 한 숟가락을 뜨자마자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진석은 다시 한번 두 그릇을 번갈아 맛봤습니다. 신중하게 마치 심사숙고하듯이 말입니다. 시청자들의 궁금증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댓글창에는 온갖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차이가 확연합니다. 첫 번째는 MSG와 조미료로 맛을 낸 인스턴트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는 최진석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감정을 추스르는 듯 했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과 정성이 만든 깊이가 있습니다. 이건 레시피로 흉내낼 수 없는 맛입니다. 방송은 계속됐습니다. 최진석은 두 국밥의 차이를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육수의 농도, 고기의 질감, 양념의 조화, 모든 면에서 차이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무엇보다 두 번째 국밥에는 특별한 향이 있습니다. 뭐라 설명하기 어려운 오랜 세월이 만든 발효의 향입니다. 그 순간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최진석이 알아챈 것입니다. 제 국밥의 진짜 비밀을 말입니다. 바로 시간장이었습니다. 남편의 고향집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100년이 넘은 시간장의 향이었습니다. 방송이 끝나자 포장마차 앞에는 긴 줄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진짜를 맛보고 싶다며 원조의 맛이 궁금하다며 줄을 섰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이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반격은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다음 날 구청 직원들이 포장마차로 찾아왔습니다. 무허가 영업이라며 당장 철거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며느리가 신고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상인회에서 나서서 막아봤지만 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포장마차는 결국 철거 위기에 놓였습니다. 하루아침에 다시 거리로 내몰릴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손님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SNS에 포장마차를 지키자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서명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포장마차를 둘러싼 싸움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며느리는 더욱 교묘한 방법을 썼습니다. 어느 날 밤 포장마차에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제가 늦게까지 정리를 하고 있어서 큰 피해는 없었지만 장비 일부가 타버렸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불을 지른 것이 분명했습니다. 경찰이 왔지만 증거는 없었습니다. CCTV도 고장 나 있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의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최진석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변호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무료로 법적 대응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상인회도 성금을 모아줬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십시일반 도움을 줬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큰 힘이 됐습니다. 포장마차는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불의에 맞서는 작은 포장마차의 이야기가 입소문을 탔습니다. 며느리의 프랜차이즈는 오히려 이미지가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또 다른 수를 썼습니다. 갑자기 가격을 대폭 인하했습니다. 무언가 이하로 팔기 시작한 것입니다.
손해를 보면서까지 제 포장마차를 망하게 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자본의 힘으로 짓누르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어차피 못 이겨요.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며느리와 사이가 틀어진 듯 했습니다. 엄마가 이러니까 유라가 더 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엄마더러 항복하라는 거니? 그게 아니라 아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비겁한 변명이라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아들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의 공격은 계속됐습니다. 식자재 공급업체에 압력을 넣어 제게 재료를 팔지 못하게 했습니다. 새벽 시장을 돌며 겨우 재료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이름으로 상표권을 등록했다는 것입니다. 순잔의 국밥이라는 이름을 법적으로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저는 제 이름조차 쓸 수 없게 됐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긴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최진석이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며느리의 프랜차이즈 국밥에서 이상한 맛이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점점 맛이 떨어지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최진석은 두 번째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엔 더 큰 규모였습니다. 유명 셰프들을 초청했고 식품 전문가들도 참여시켰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였습니다. 방송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남편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작은 촛불을 켜고 기도했습니다. 힘을 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말입니다. 방송 당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가 직접 요리를 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자신감에 찬 모습이었습니다. 제 레시피 노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승리를 확신하는 듯 했습니다. 저도 직접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30년간 해온 그대로 말입니다. 사고를 고르고 정성껏 씻고 오랜 시간 끓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 비밀 병기를 꺼냈습니다. 바로 시간장이었습니다. 그 시간장은 특별했습니다. 남편의 고향집에서 대대로 내려오던 것으로 100년이 넘는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훔쳐간 레시피 노트에는 간장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 간장이 무엇인지는 적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최진석이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수십만 명이 실시간으로 시청했습니다. 두 국밥이 동시에 만들어지는 과정이 생중계됐습니다. 며느리는 현대적인 조리 기구를 사용했고 저는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시식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며느리의 국밥이었습니다. 깔끔하고 정돈된 맛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 국밥이었습니다. 첫 숟가락을 뜬 순간 심사위원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놀라움과 감탄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한 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차원이 다릅니다. 깊이가 있어요. 세월의 맛이 느껴집니다. 다른 심사위원이 덧붙였습니다. 특별한 향이 있네요. 뭐죠, 이 향은? 최진석이 설명했습니다. 바로 시간장입니다. 일반 간장과는 완전히 다른 오랜 발효의 시간이 만든 특별한 간장이죠.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레시피 노트에 없던 비밀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제야 깨달은 듯 했습니다. 자신이 훔친 것은 껍데기에 불과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최진석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 시간장은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고 정기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오직 한 분뿐이죠. 카메라가 저를 비췄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요리는 레시피가 아닙니다. 마음이고 시간이고 정성입니다. 방송은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조회수는 순식간에 100만을 넘어섰습니다. 댓글은 수만 개가 달렸습니다. 진짜와 가짜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의 프랜차이즈는 타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가맹점주들이 항의했고 고객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주가는 폭락했고 투자자들이 발을 뺐습니다. 거짓으로 쌓은 탑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반전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최진석이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됐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왜 할머니를 돕는지 말입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감사와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30년 전 굶주리던 어린아이에게 베푼 작은 선의가 이렇게 큰 선물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최진석이 방송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수십만 명의 시청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할머니를 돕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이 전환되며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나타났습니다. 30년 전 시장 골목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속에는 어린아이 하나와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바로 어린 시절의 최진석과 젊은 날의 저와 제 남편이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이 할머니의 남편분과 사업 파트너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사기를 당해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유일하게 손을 내밀어준 분이 바로 이 부부였습니다. 충격적인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최진석의 아버지는 다름 아닌 제 남편의 고향 친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시간장을 관리하는 집안의 후손이었습니다. 모든 인연이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할머니의 며느리 김유라 씨의 아버지가 바로 저희 아버지를 사기친 사람입니다. 방송 현장이 술렁였습니다. 시청자들의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운명의 아이러니였습니다. 피해자의 아들과 가해자의 딸이 한 가족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충격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자신도 몰랐던 진실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투자자들이었습니다.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전화였습니다. 최진석이 마지막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장의 진짜 소유권은 저희 집안에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전통적으로도 말입니다. 이제 그 권리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제게 낡은 문서 하나를 건넸습니다. 시간장의 제조법과 관리법이 적힌 100년이 넘은 문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양도 증서가 있었습니다. 제 남편에게 시간장을 맡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며느리가 훔친 레시피는 불완전했고 핵심인 시간장은 제게만 있었으며 그 정당한 권리도 제게 있었던 것입니다. 완벽한 반전이었습니다. 며느리의 프랜차이즈는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가맹점주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했고 소비자들이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사기꾼 며느리, 도둑 CEO라는 타이틀이 따라다녔습니다. 경찰 조사도 시작됐습니다. 레시피 절도, 상표권 도용, 사기 등 여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며느리는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최진석의 방송이 결정적 증거가 됐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무릎을 꿇고 찾아왔습니다. 초췌한 얼굴에 눈은 퀭하니 들어가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이혼 소송 중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빈손이 된 처지였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늦었다. 너무 늦었어. 저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아들의 울음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배신의 상처는 너무 깊었습니다.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자 민준이는 달랐습니다. 죄 없는 아이를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법원에 양육권을 신청했고 받아들여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모두 양육 능력이 없다는 판결이었습니다. 민준이를 데려온 날 아이는 제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안 떠나요? 그래, 할머니가 지켜줄게. 최진석의 도움으로 새로운 가게를 열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된 식당이었습니다. 진짜 순잔의 국밥이라는 간판을 달았습니다. 법적으로도 보호받는 상표였습니다. 개업 첫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옛 단골들, 방송을 본 사람들, 그리고 진짜 맛을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긴 줄이 가게 밖까지 이어졌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구속됐습니다. 사기와 절도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과거에 저지른 사기 사건까지 재조명되며 그 집안은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인과응보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제 식당은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프랜차이즈를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곳, 제가 직접 운영하는 곳만 유지했습니다. 욕심이 화를 부른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민준이는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최진석이 연결해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이제는 학교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방과 후에는 제 곁에서 요리를 배웠습니다. 아이의 손재주가 제법이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나중에 요리사가 될래요. 그래, 하지만 정직한 요리사가 되어야 해.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많이 야위었지만 눈빛은 전보다 맑아 보였습니다. 손에는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제가 모은 돈입니다. 민준이 양육비예요. 이제 와서 알아요. 용서받을 자격 없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민준이 아빠로서 최소한의 도리는 하고 싶습니다. 아들은 봉투를 놓고 조용히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언젠가는 용서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최진석은 이제 제 사업 파트너가 됐습니다. 그의 도움으로 시간장을 대량 생산하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물론 전통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말입니다. 수익금의 일부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했습니다. 가끔 며느리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출소 후 작은 도시로 내려가 조용히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반성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제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평범한 할머니가 겪은 믿기 힘든 배신과 복수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교훈은 따로 있습니다. 진짜는 훔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레시피는 베낄 수 있어도 그 안에 담긴 정성과 세월은 흉내낼 수 없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가치입니다. 지금도 저는 매일 새벽 일어나 육수를 끓입니다. 민준이가 곁에서 돕습니다. 시간장의 비법도 조금씩 전수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 아이가 진짜 맛을 이어갈 것입니다. 남편의 사진을 바라봅니다. 이제는 웃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일군 것들이 지켜졌으니까요. 비록 돌고 돌았지만 결국 제자리를 찾았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선하게 사십시오. 정직하게 사십시오. 그것이 최고의 복수이자 최고의 성공입니다.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교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